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의 25살 이상 자녀들에 대해 송환령을 내렸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소식통은 오늘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전날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송환령이 영국 주재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망명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태 전 공사의 딸이 북한에 남아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는 아들만 2명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도 태 전 공사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밖에 태 전 공사의 출신 성분과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전령병으로 활동한 빨치산 1세대 태병렬 인민군 대장의 아들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란 공군 기지를 통한 시리아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란 하마단 공군 기지를 통해 시리아 내 테러 분자들을 겨냥한 공습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적인 이란 기지 사용은 테러 대처에 관한 상호 협정과 시리아 내 상황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주 이란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와 전투기를 출격시켜 시리아 내 무장단체들의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란 공군 기지 사용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물론 이란 내 일부 국회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지난 주말 발생한 쿠르드족 예식장 폭탄 테러에 어린이 자살폭탄 요원을 이용했다는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비날리 일드림 터키 총리는 어제 이번 테러에 어린이가 폭탄을 터뜨렸다는 추측은 목격자들의 소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자살 폭파범이 ISIL이 보낸 12살에서 14살 사이 어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드림 총리는 이번 테러의 주체와 테러 조직의 명칭 등에 관한 초기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남부 헬만드주에서 전술적 승리를 거두자 미군이 병력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은 찰스 클리블랜드 준장은 어제 탈레반이 일부 전술적 승리를 거둔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며 헬만드 주도 라시카르가를 방어하기 위해 미군 100명을 파병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블랜드 준장은 또 파견된 미군이 아프간 정부군의 훈련과 자문,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아프간군이 탈레반의 공격에 맞서는 더 좋은 계획과 빼앗긴 지역을 탈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클린턴 재단에 대해 특별검사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오하이오주 아크론에서의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가 광범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 연방수사국은 이번 일을 믿고 맡길 수 없다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공화당은 클린턴 재단의 거액 기부자들이 재단을 클린턴 후보나 그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고위 보좌진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루이스 길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코스타리카에 대한 3천만 달러 규모의 군수물자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원조는 조직범죄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코스타리카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화물 수송기 2대와 대형 순찰선 2척, 소형 고속정 2척, 항공 감시 장비, 그리고 불법 이민자 식별을 위한 생체 인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25세 이상 자녀들에 대해 송환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 서너 명이 지난 7일 서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내려와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정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25세 이상 자녀들에 대해 송환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빨치산 태병렬의 아들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의 25살 이상 자녀들에 대해 본국 송환령을 내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3당 간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식통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이런 송환령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가 망명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태 전 공사처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녀 때문에 망명을 결정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태 전 공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망명 결심을 하고 시기만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태 전 공사의 망명 사실을 처음 공개하면서 망명 동기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 외교관들의 최근 탈북에 대해 대북 제재 이후 통치자금 상납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고 국제사회의 북한 고립 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문책을 당할 우려 또한 커진 게 큰 이유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확증을 잡아서 제재 때문에 넘어왔다라고 그렇게 꼭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그 제재 국면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넘어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태 전 공사의 딸이 북한에 남아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태 전 공사에겐 아들만 둘이라고 보고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당국자는 VOA에 태 전 공사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태 전 공사가 북한 비자금을 소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자금을 다루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국가정보원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 전 공사의 출신 성분과 관련해선 당초 일부 언론에서 김일성 주석의 전령병으로 활동한 빨치산 1세대 태병렬 인민군 대장의 아들로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태 전 공사와 함께 한국에 들어온 부인 오혜선 씨는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인 오백용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의 일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유럽에서 북한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던 주재원이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과 함께 잠적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식통은 국가정보원이 주재원 망명 여부는 확인 중이지만 거액의 노동당 자금을 갖고 잠적했다는 보도는 실체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영국 언론들도 태영호 공사의 한국 망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 대사관 주변 주민들의 반응을 취재하고 북한 외교관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정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사관이 위치한 런던 교회 일링에서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평판은 긍정적이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20일 일링 주민들이 태영호 공사와 북한 외교관들을 조용하고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 모범 이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태 공사와 북한 외교관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매우 예의 바르며 편안한 사람들로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차하러 뒷문으로 나올 때를 말고는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이 주민은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다른 이웃이 말해줄 때까지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은 태공사가 대사관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7월 중순경 이례적으로 분주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오가고 몇몇은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날이 떠난 날 같다.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태공사가 좋은 사람이었다며 그의 아내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을 봤고 세차할 때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링 의회의 존 볼 의원은 처음 북한 대사관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이 치안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막상 대사관이 들어선 뒤 불평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사관 사람들은 매우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대사관인지도 모를 정도라고 볼 의원은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 신문은 북한 대사관이 고급 승용차가 주차돼 있고 정원들이 잘 꾸며진 런던 교회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신문은 북한 외교관들이 생활고를 겪던 정황도 전했습니다. 지난해 영국 외무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은 20만 파운드, 미화 26만 달러의 불법 주차 과태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북한 대사관은 한두 대의 공관 차량만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2005년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주일 씨는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너무 돈이 없어 대사관이 소재한 일링 지역의 중고품 매매 시장에서 물건을 샀다고 이 신문에 전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중고품은 외교관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북한으로 가져가 선물 혹은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주일 씨는 또 한 북한 외교관이 중고 인형을 사서 세탁한 뒤 새 것으로 되팔아서 부수입을 얻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주민 서너 명이 최근 해상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보안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서너 명의 북한 주민이 어선으로 알려진 배를 타고 한국 측 서해를 향해 하다 경기도 평택해경에 발견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곧바로 망명 의사를 밝혔고 평택해경은 이들을 보안당국에 인계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내부의 균열 조짐과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체제의 동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네네. 이례적인 발언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을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 지도부와 간부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분리된 그런 차원에서의 통일 문제에 접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발언이 지난번 8.15 경축사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그 태영호 공사의 망명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태공사의 망명 이후에 또 북한의 일련의 망명이랄지 또는 지난번에 북한 여성 식당 종업원들의 망명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네. 북한 체제의 어떤 균열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면서 네. 대통령이 그렇게 그 정리를 했다 또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최근 북한 고위층 인사의 망명에 대해서 태용호 공사의 망명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영향도 있다.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의 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분명히 그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외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 내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달러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외교관들이 할당량을 더 많이 채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북한에 대한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게 또 그 외교관들의 고충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외교관들이 뭔가 좀 북한 내부의 그런 최고 지도부의 방침에 대한 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유엔 차원의 제재가 이런 그 탈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는 또 그런 그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이제 이런 탈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탈북 행렬이나 또는 예. 탈북의 어떤 일반화된 현상, 정치적 의미의 탈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 부분도 예.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복합적인 상황들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도 대북 제재일 것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네. 또 박 대통령이 네네. 북한 엘리트층의 이반 현상과 함께 북한 당국의 이 주민에 대한 공포 정치도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네네. 삶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권력층과 일반 주민들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내부에 그런 그 균열을 좀 노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 지도부와 주민과 간부를 이렇게 분열시켜서 간부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뭔가 대북 정책을 펼친다. 이런 것이 하나 대통령의 좀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현재 북한 내부에서 그러한 어떤 균열 조짐이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느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현재까지는 북한 내부의 그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부의 균열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외교관이나 또는 북한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뭔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좀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런 정도로 현재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다. 혹시 이런 언급이 북한 체제 전환을 겨냥한 방향으로 앞으로 대북 정책을 펴겠다. 이런 의도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대통령의 생각이 거기까지 가 있다 이렇게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레짐 체인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 정권 교체, 김정은 체제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의 그 생각이 거기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대체로 압박 일변도로 간다. 그렇게 보면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 압박 일변도로 가고 남북 관계는 강대 강의 대결 구도로 지속되는 이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임기는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최악이었던 상황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남북 네. 대화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 정부가. 뭐 앞으로도 그럴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의 8.15 경축사나 8월 22일 날 국무회의 발언 이런 또 UFG 훈련에 대한 과정에서 그런 발언들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남관계에서 대화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압박 그 과정에서 그 압박을 하게 되면 북한의 균열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붕괴로 가는 이런 식의 그런 논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면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의 상봉 문제나 또는 인도적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설 자리가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네. 차원에서 본다면 또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 이렇게 강대강의 상황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한 테러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또 한편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북한의 그런 테러나 또는 무력시의 가능성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과거 전례로 보면 북한이 UFG 훈련이나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이런 훈련 과정에서는 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북한이 그런 군사적인 시위랄지 또는 테러랄지 이런 것들을 한 전례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한미 훈련 직전이나 직후에 이제 북한이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남측에 밀리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게 밀리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의 저강도 무력 시위나 또는 미사일 발사랄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은 한미 훈련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미 훈련이 끝날 즈음이랄지 이런 정도 시점에 북한의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정부의 최근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를 지적한 데 대해서 주목한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재처리 시설을 가동했다면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6에서 8kg 정도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총장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에서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가 있었으며 북한의 모든 핵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3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재처리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활동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 평화, 안전과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현지 시간 19일 발표한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이후 북한의 영변 재처리 시설 가동과 관련한 다양한 징후가 발견됐으며 이런 징후가 지난 7월 초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과거 북한의 재처리 과정을 볼 때 이는 사용 후 핵연료 사용과 관련이 있다면서 결의 2270호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원자력연구원은 최근 한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재처리 당시 외무성 등이 공식 발표를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연구기관의 외신 인터뷰라는 간접적 형식을 취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핵 위협을 계속하면서도 비공식적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식 대응을 최대한 피해보겠다는 꼼수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IAEA가 북한의 재처리 정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우려를 밝힌 만큼 국제사회가 대응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한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논평에서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사회가 어떤 경우에도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플루토늄의 양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불능화시켰던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연료 공장 등 3대 핵심 시설 가운데 재처리 시설에서 연기가 났다는 건 원자로에서 다탄 연료봉을 꺼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한 지 3, 4년이 지난 상황에서 8,000개의 연료봉을 통상 1년 정도 태웠다고 가정했을 때 6에서 8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8,000개의 연료봉을 1년 정도에 태운 연료봉을 꺼내서 재처리했다면 이것이 한 6에서 8kg 정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봄부터 그런 징후가 보였기 때문에 통상 그 8,000개를 재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통상 4에서 한 6개월 정도, 짧을 땐 3개월 정도 가능하면 8월 달이면 벌써 봄부터 했기 때문에 재처리 작업이 끝났다는 거죠. 기폭장치 안에 들어가는 원료인 핵 분열 물질인 거죠. 플루토늄을 이제 확보한 거죠.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통상 4에서 몇 킬로 되니까 한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게 더 이제 추가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와 함께 미국의 정책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북한이 올해 영변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 2개에서 4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SIS는 북한에서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을 5.5에서 8kg으로 추정했으며 핵무기 1개당 2에서 4kg의 플루토늄이 쓰이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제된 플루토늄은 고농축 우라늄과 마찬가지로 핵무기의 원료 물질입니다. ISIS는 아울러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 추정치를 지난 6월 제시했던 13개에서 21개로 유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이 지상군 병력을 늘리고 미군은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외교 전문 잡지 Foreign Affairs의 8월 호에 차기 대통령에게 국방 전략에 대해 제안하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특히 북한과 관련해 과격한 정권, 약화되는 경제, 늘어나는 핵무기가 미국의 독특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미국이 수년간 북한이 핵국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헛되이 북한과 합의를 맺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실패한 전략을 뒤집고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손베리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미국 행정부도 북한 정부의 약속만 믿고 현재의 전략을 버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계획 아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감축 조치를 취했을 때에만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손베르 위원장은 제안했습니다. 또 국방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군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한 미군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손베르 위원장은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도 2배 많고 경제 규모는 10배나 된다며 한반도에 배치해야 하는 지상군 병력의 부담을 한국이 시간을 두고 더 늘려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 병력은 다른 시급한 임무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손베르 위원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력의 대규모 이동에 의존하는 대신 아시아와 유럽에 충분한 미군 병력을 전진 배치해 놓아야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증강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는 한편 중동에는 양보다 질을 고려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미국이 직접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현지 국가들과 단체들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미군 특수부대와 군사고문 등을 중동으로 파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손베르 위원장은 이런 구상을 1과 2분의 1 임전태세로 정리했습니다. 중국과 전면전을 치르는 와중에 유럽과 중동에 병력을 급파할 수 있도록 미군이 배치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손베르 위원장은 국방 예산이 삭감되고 세계적인 위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미국의 국방 전략은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이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비무장지대 내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군의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오늘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에 어떠한 장치나 탄약을 설치하는 것은 군사분계선 양쪽의 비무장지대 방문객 수천 명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 활동에 대북 확성기 방송 등으로 심리가 흔들린 판문점 인근 북한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현재 군사분계선 인근의 주요 탈북 루트로 보이는 지역에 대인 지뢰를 집중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끝난 2016 리우 하계올림픽에서 종합 34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 20위를 기록했던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보다 저조한 성적인데요.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금메달을 기준으로 한 종합순위에서 34위에 올랐습니다. 4년 전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로 종합 20위를 기록했던 런던 올림픽과 비교하면 전체 메달 수는 1개 늘었지만 금메달이 2개 줄어들면서 종합 순위도 14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육상과 수영, 탁구, 레슬링, 양궁, 체조, 역도, 유도, 사격 등 총 9개 종목에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모두 31명이 참가했습니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은 지난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리우 올림픽에서도 전통적인 강세 종목, 특히 역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기국에서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데 의하면 그 역기 웨이트리프팅도 기대를 하고 레슬링, 주도, 그다음에 슈팅, 그다음에 탁구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탁구도. 실제로 이번 올림픽에서 북한의 첫 번째 금메달을 포함해 4개 메달이 역도에서 나왔습니다. 여자 역도 75kg급에 출전한 림정심 선수는 지난 13일 열린 경기에서 합계 266kg을 들어올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 69kg급 금메달을 딴 림정심 선수는 한 체급 올려 출전한 이번 올림픽에서도 세계 정상을 지키면서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딴 여자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또 여자 역도 63kg급의 최유심 선수와 75kg 이상에서 김국향 선수가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던 엄윤철 선수는 중국 선수에게 밀리면서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두 번째 금메달은 지난 15일 나왔습니다. Gold medalist and Olympic champion representing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남자 체조의 리세광 선수는 이날 열린 토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5.691점을 획득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리세광에게 직접 금메달을 목에 걸어줬습니다.
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금메달에 도전했던 여자 체조의 홍은정 선수는 착지에 실패하면서 6위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남자 사격 권총 50m 경기에서 김성국 선수와 여자 탁구 개인전에 출전한 김송희 선수가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기대를 모았던 김국향 선수는 28명 중에서 25위로 예선 탈락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또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유도와 레슬링에서 단 한 개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홍은정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연습 도중에 한국의 이은주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 사진에 대해 위대한 몸짓이라고 표현했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 사진을 리우 올림픽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10가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0년 러시아에서 미국의 난민으로 입국한 앤드류 조 씨의 5번째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오늘 주제는 꿈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민 앤드류 조 씨. 인생의 황금기 같은 30대를 동토의 땅 러시아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망명해 미국에 입국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북한을 나와 미국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이 혼자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고 말하는 앤드류 조 씨. 미국이란 나라가 아직도 낯설지만 그래서 도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학교 스쿨버스가 지나가는데 학생들을 내리는데 스탑 사인이 있어가지고 모든 지나가던 차들이 딱 스탑되는 거 보고 이건 세상에 무슨 이건 미국의 아니죠 저 북한의 대통령이나 할 짓인데 정말 그 차가 서 있는 한 애들을 정말 진짜 미국이 애들을 왕으로 받드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정말 그런 걸 보고 정말 충격이 아직도 충격이에요. 지금 노란색 학교 버스에서 학생들이 오르내릴 때마다 누구의 지시 없이도 차를 멈춰 세워 학생들의 안전을 지킨다며 이런 미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 조 씨가 미국에서 처음 느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놀랐던 건 최고 지도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자유로운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그저 뭐 아무렇게나 뭐 욕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마음대로 이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저희들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저는 대통령을 저렇게 욕했다가 아니 어쩌려고. 러시아에서 수차례 들어온 미국이기에 나름대로 익숙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배워야 할 것, 익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시민권 따셨잖아요. 네. 1년 만에 영주권 받으시고 이제 5년 만에 이제 시민권을. 시민권 어떻게 받으셨어요? 딱 5년째 되는 날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 전에 신청을 하죠. 이민국에서 서류들이 이제 다 작성이 이제 끝나고 뭐 서류 매일 이제 오라고 이제 약속이 되면 테스트 날 이제 스케줄이 와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 미국 역사 10가지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한 5가지만 맞히면은 지난 통과하죠. 4월 앤드류 조 씨는 미국 시민권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어떤 연방 정부 어느 코트 거기서 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엄숙하고 선서를 또 하는데 이제 나도 미국 시민인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미국 시민이 된다는 자체가
난민이라는 그 자격에서 이제 시민권을 받는 자체가 아유 미국 정부에 대한 이제 그 고마움, 흥분된 마음이었고 정식으로 이제 미국 시민이다. 나도 이제 미국 놈이 됐네 이런 생각을. 미국 시민이 된 이날 조 씨는 먹먹한 감동으로 지인들과 만나 조촐한 기념 파티도 열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보니까 똥만둣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똥만둣국을 보는 순간 그게 먹고 싶더라고. 야, 근데 고향에 대한 그때 나도 모르는 추억이 마음속에 그때 뭔가 간절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애적 추억이 그걸 이제 나를 마음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오늘날 그 받은 감격이나 운의 어떤 화려한 축복보다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르는 고향 생각. 북한을 떠난 이후 마음 놓고 꺼내보지 못한 이야기. 북에 둔 가족이 염려돼 이름 석자 제대로 밝히지 못한 그가 어렵게 가족 얘기를 꺼냈는데요. 네, 84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 정말 너무 이제 그 눈물이 나는 게 서러운 게 자식으로서 아버님 돌아가는 그 옆을 지켜드리지 못한 게. 하루하루 숨어 지내며 북한 선교사로 살던 러시아에서 아버지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생전에 이제 말이 없었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이제 수고했던 비 오는 날에 이제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고 추울까봐 이제 옷 하나 더 가지고 우산을 들고 이제 마중 나오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냥 아주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랑 같이 곁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몰랐었는데 정말 알게 모르게 말 없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고 애쓰셨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뭐 하나의 주마등처럼 이제 쭉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의 생사는 확인도 못했지만 명절 때마다 그리움이 깊다고 말하는 조 씨. 그나마 가족 사진 한 장 남겨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굉장히 그 어려운 데서 살았지만은 이웃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저희 가족들 많이 부러워했고 굉장히 그 잊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이상 아픔은 아니라고 앤드류 조 씨는 말하는데요. 오랜 세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극복해낸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30대의 북한을 떠나 50을 바라보는 앤드류 조 씨는 지금 미국에서 꿈을 이루고 또 새로운 꿈을 꾸며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 5년 뒤에 선생님 모습은 어떨까요? 상담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공부는 언제쯤 생각하세요? 앤드류 조 씨의 또 한 가지 꿈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극복하도록 돕는 상담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이스쿨 졸업하고요. 예, 하이스쿨 졸업하고 이제 그런 부분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죠. 그래서 어떤 상담사의 자격을 갖추고 상담을 좀 미국인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으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자신감은 2010년 미국에 입국한 이후 그가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둘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5개 년 계획이 있었어요, 저한테. 5년 안에 평생 갈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목사안수를 받고 지금 정식 사역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5년 안에 집을 사는 문제였고 환경이 또 그렇게 되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 집 마련 하시나요? 그래서 집은 살 수 있죠. 작은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던 앤드류 조 씨. 북한을 떠나온 후 지금까지 희망을 버려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맨주먹으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세운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에게 믿음이란 것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희망을 일구며 살고 있는 앤드류 조 씨. 대한민국 땅이라도 한번 밟고 싶어요. 우리 한 민족이 사는 강터니까 북한 땅을 못 들어가도 그 땅만이라도 밟고 싶고 대한민국의 이제 그런 발전된 모습 좋게는 이제 38선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그 땅을 밟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권을 주자마자 한국을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2000년 북한을 떠나 2016년 미국에서 목사가 되고 미국 시민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앤드류 조 씨.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오는 동안 신앙의 힘과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앤드류 조 씨는 탈북 난민으로서 스스로 떳떳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이제 진짜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은요. 탈북자분이 딱 도착한다.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미국에서 살려면 이것만큼은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냥 성실만이 내가 살 길이다. 지금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인정이 되죠.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다 보이니까요. 성실한 사람한테는 누가 어쩌지 못해. 성실과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내 거만 성실해서 한다고. 옆에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You know my eyes saw above me. Oh yes I did. That endless skyway. VOA 뉴스 장량입니다. Below me. That golden valley. 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러시아 벌목공 출신 탈북자 앤드류 조 씨의 5번째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탈북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처음 입국한 데보라 최 씨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예, 폭염 때문에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폭염 속에 개학한 일부 학교에서 급식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학교에서 밥을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학생들, 교사들이 생겨서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오늘은 또 전라남도에 사는 50대 남성이 콜레라 환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학교 급식 후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은 서울, 부산, 경북, 대구 등지로 이어져서 어제 하루만 720여 명이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요. 이 전국적인 상황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과 함께 폭염이 원인인 세균 번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원인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식중독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이게 발생한 것이 학교 급식 때문이라면 여러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겠군요. 네네. 그 식자재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학교 급식실의 위생 관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야 한다고 보건당국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폭염에 이 조리실 같은 경우에는 5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학생의 개인 면역력에 따라서 이 경중을 더하기 때문에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 이 폭염에는 개인 위생에 더 철저해야 된다. 이런 보건당국의 안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콜레라 환자가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이 콜레라는 그 물로 인해서 그 걸리는 수인성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에서 주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감염되기 쉬운 그런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발병이 됐다고요? 예, 한국에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콜레라 환자입니다.
한국도 예전에 이 상하수도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을 때 이 콜레라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적어도 한국 안에서는 이 물로 인해서 생기는 콜레라는 없었습니다. 후진국형 병이 15년 만에 발생했다. 이렇게 한국 언론들이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콜레라 감염 원인은 찾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라남도에 사는 59살 남성이 최근에 경남 남해안 지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식당에서 회를 먹었답니다. 예. 여행을 갔다 온 뒤에 설사 증상을 보여서 식중독 치료를 받았는데 이 콜레라 환자로 확인되는 것이죠. 보건당국에서는 뜨겁고 습한 날씨가 이 세균 번식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폭염에 데워진 남해 바닷물 속의 해산물이 이 콜레라균 번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위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나가보면 인터넷 속도가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 반응 속도가 답답하다 이런 표현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 세계적으로 모바일 네트워크 성능을 분석하는 한 기업이 서울과 도쿄, 파리, 런던, 뉴욕 등 세계 7개 대도시의 이 모바일 인터넷 속도를 조사를 했는데 네. 서울의 인터넷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가 가장 빨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로 문서나 영상을 다운받고 내려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한국 서울이 제일 빠르다 이렇게 밝혀진 거군요. 네네. 이 서울의 쇼핑, 관광 그리고 뭐 어떤 기업의 어떤 일하는 그 비즈니스 중심지나 교통 중심지에서 모바일 인터넷 속도를 측정했답니다. 네. 똑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다른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같은 실험을 했는데 통신사별로 어느 회사가 가장 서비스가 좋은지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속도를 비교해 보면요. 서울은 도쿄의 2배 정도가 됩니다. 네. 서울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74.4 메가bps였고요. 스페인 마드리드는 44.6, 도쿄가 39, 미국 뉴욕은 7개 조사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23.7 메가bps였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한 해에만 15만 명이 넘는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뭐 다양한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하는 사람이 한 해에 15만에서 17만 명이나 됩니다. 네. 2005년에는 7만 2천 건이었던 개명 신청자 수가 2006년에 10만 9천 건이었고 2009년 이후에는 해마다 15에서 17만 건에 이른다는 건데요. 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개명을 신청한 사람이 151만 9,500명이 넘습니다. 네. 한국 사람 34명 가운데 1명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번 그 호적에 올라 있는 이름을 바꾼다는 게 예전에는 쉽지 않았는데 이게 좀 많이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개명 절차에 어려움은 없답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에는 신청자 가운데 95%가 새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2005년 이전에는 75% 정도의 개명 허가율이었는데 2005년에 한 그 판결 이후에 개명 신청자들이 크게 늘었고 이름을 바꾼 사람도 많았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관한 판결입니다. 네.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폭넓게 허용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이 판결 이후에 사실 그 한국의 예전 그 70대, 80대,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끝년이, 말년이, 후남이 뭐 이런 남아선호 사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주위에 놀림이 될 수 있는 이름, 어려운 이름 이런 갖가지 사연이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을 갖겠다 이렇게 개명 신청에 줄을 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이름을 바꾼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네네. 요즘 어떤 하나의 경향입니다. 예. 취업이 너무 안 돼서 뭐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이름을 바꾸면 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취업의 합격에 도움이 된다면 이름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선택 사항이 되는 요즘인데요. 최근에는 이 잦은 부상 때문에 이름 바꾸기를 권유받은 한 프로야구 선수가 네. 개명 후에 새 이름을 새긴 유니폼으로 경기장에 등장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이 있다고요, 그런데? 네. 기왕에 바꾸는 거 좀 요즘에 그 유행에 맞게 바꾸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개명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의 어떤 순서가 나왔는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민준, 현우, 도현, 지훈, 서준이라는 이름이 인기였고요. 예. 여자는 서연, 지원, 수연, 서연, 서현 이런 순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한 달에서 석 달 정도가 걸리고요. 비용은 2만 원, 18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대신해주는 개명 대행 법률 서비스도 또 유행을 하고 있답니다. 네. 이름을 바꾸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만 이제 바뀐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이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이렇게 하루 2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준비됐습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와 라오스 주재 미국 대사관의 고위 관리들이 지난 8월 1일부터 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났습니다. 미국과 라오스가 제11차 양자 국방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라오스의 켄찬 낭타시 준장과 대외관계 국장, 국방부 마크 질레트 준장, 태평양 사령부의 전략계획과 정책 담당 부국장 등이 회담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과 라오스에서 3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라오스 외교부와 워싱턴의 국방안보협력 부서 관리들도 포함됩니다. 다니엘 클룬 라오스 주재 미국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군사 부문에서 협력 강화가 미국 라오스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미국과 라오스 군사 포럼은 라오스 국방부와 미 태평양 사령부가 공동 주관하는 대화의 장입니다. 또 이는 두 나라의 양자, 다자 간 협력 강화와 함께 군사 협력, 지역 안보, 그리고 양국 간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담의 제1차적인 의제는 인도적인 차원의 폭발물 제거, 재난 구호, 민군 관계, 그리고 군사 의학 협력 등입니다. 미국은 라오스와 손잡고 두 나라의 국익과 이 지역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